제가 요즘에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갓동원님,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과 3분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본부장님 갈수록 나날이 스타일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제가요? 왜 그래요? 유한님 본부장님께만 항상 칭찬이 엄청 왜 그러세요, 자꾸? 네, 많으세요.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워낙 팬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저도 네. 공감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후련하게 열어보나요? 아, 선물을? 네, 그러게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오늘은 또 어떤 또 좋은 말씀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 사실 좀 많은 분들이 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예, 사실 뭐 우리 주린이 투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사실 뭐 금리도 그렇고, 예,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뭐 어쨌든, 걱정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또 나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환히 저희 앞에 등대처럼 길을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지금 아마 다른 쪽에서 중국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예. 딴 프로그램에서. 제가 중국에 3년 있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그널 자체가 중국 투자를 이제는 좀 관심을 또 다시 가져봐야 됐던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정도. 그래서 중국을 어떤 식으로 들여다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 특히 중국 테크주 대형주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작이 났거든요. 예. 예, 거의 그렇죠. 뭐 880조 원이 날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 힘겨루기에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떤 식으로 중국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중국 투자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연결시켜서 한국 시장 얘기를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동북아 투자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타이밍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뭐니 해도 미국 투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감히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제가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헤지펀드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블랙락에서 미국에 대한 시각을 미국보다는 일본과 유럽을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의견이 올라왔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던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하시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블랙락과 동의하지 못하겠다. 아니 뭐 라고 블랙락 말씀을. 그까이 거 뭐. 아, 왜 그러세요? 전 세계에서 아니, 뭐, 제일 큰 부모님이신데. 뭐 네. 시장 앞에 모두가 좀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자기 논리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 핑크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저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 부분,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게 제가 많이 비슷했던 게 많은데 네네. 이번에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제 시각은 미국을 지금 소홀히 하실 필요가 없다. 네, 정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고 있으면은 미국만한 투자처가 지금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자, 보시면은 미국의 이 증시 흐름 보시면 다우, S&P, 나스닥 다 올랐죠. 지난 일주일 동안에. 네. 이번 주에도 나스닥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한 달로 놓고 보면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소형주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근데 중소형주가 올해 연초 대비해서 제일 많이 올랐었고 지난 1년으로 놓고 보면 제일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거의 60%네요. 네,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한 추천을 제가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2, 4분기 초까지 계속 얘기했고 2, 4분기 한 중반쯤 들어갔었을 때 팔자.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을 좀 달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지금 미국의 시장이라는 것이 워낙 중소형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3년짜리 보시면 퍼포먼스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캐치업
시그널 또 올해 1, 4분기, 2, 4분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약간의 시프트가 되면서 가치주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때니까 그럴 때는 중소형주, 중소형 가치주가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근데 이제 그게 오래 갈 만한 투자 타이밍, 그러니까 투자 철학하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펀디멘탈적으로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은 이거죠.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저도 6월달 숫자가 나왔을 때 이 숫자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걱정할 거다.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걱정은 좀 했습니다만 네. 또 숫자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걱정은 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렇게 좋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좋다기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는데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가요. 그죠? 그렇죠. 예, 신용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1.25까지 떨어졌다가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온 날 또 치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또 지금 또 떨어져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뭐 첫째는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고 둘째는 이번에 계속적으로 파웰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는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연준이 믿고 있고 시장도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뭐 모르는 게 있었던 게 아니구나 맞는 보다 이렇게 같이 가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이렇게 빠져줘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저렇게 안정적일 때는 시장을 들여다볼 때 정말 경기 침체로 간다 이 생각을 안 하면 시장이 빠질 이유는 별로 없죠. 그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기업 실적이 좋다면 당연히 주식의 매력도는 상존하는데 만약에 정말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금리가 계속 빠진다면 그때는 걱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박스권인 1.5에서 2% 정도를 앞으로 3년 정도 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이런 이 뉴스를 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하게 좀 피부로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금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기 침체 시그널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거기다 대놓고 코로나19 델타 베리언이 우리나라를 강타를 하면서 7일 연속 1200명대 막 이렇게 이번 1600명대 막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네. 이거 진짜 뭐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고점 대비해서 바닥까지 한 4% 가까이 3.8%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 시장은 이게 미국이 아니죠. 이건 글로벌 시장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척 하더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다시 올려서 고점을 뚫어버려요.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만 걱정했다. 네. 안타깝게도 너무 우리나라에는 요즘에 비관론자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현상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번에 델타 베리언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코로나19가 치사율을 엄청나게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어떤 경제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감염은 되되 네. 이 사망률이라는 것이 크게 떨어졌고 그죠? 네. 원래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치사율이 떨어지면서 감염은 더 많이 되는 그러니까 점점 독감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을 때도 보시면은 이게 회색선이 경기 침체 구간 그리고 큰 리세션 올 때 치사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마지막 웨이브가 올라가고 나서 떨어질 때는 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전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치사율을 정말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사망자가 엄청나게 더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경기는 어쨌든 가던 코스대로 간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통화를 풀어놓은 것과 재정을 풀어놓은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너무나 너무 과하게 들여다보면서 제발 빠지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 그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썸머 랠리나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을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사실 6월 달은 별로 안정화된 것 같이 안 보였으나 그래도 7월 달이 되면 확실히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일부에서는 아니다, 7월 달도 또 안 좋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확 땡기지는 못하고 그냥 계속 실적을 바라보는 수준에서 기다리는 어떤 시간 벌기 구간이 좀 일정 부분 한 달 동안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8월 달에 서머 랠리가 있을 가능성, 그리고 9월 초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채 금리도 안정적인 모습 보일 거고, 달러 지수도 초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돼서 따라서 달러 강세 가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의 90에서 95 사이, 지금 딱 92.5 정도 되죠. 그리고 2,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되기 시작했죠. 이번 주에 은행권 역시 괜찮게 나오고 있고, 오늘 모겐스탠이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거지만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할 거고, 여기에 가이던스도 나올 텐데 3분기가 그러면 실적이 빠지느냐, 그게 아니라 그나마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라면 결국은 시장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할 때는, 이렇게 매크로 숫자가 헷갈릴 때는 그냥 기업 실적이 짱, 그냥 기업 실적만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초점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기업 실적을 보고 있으면 제가 미국 시장을 팔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다우존스의 ROE가 26%, 23% 뭐 이런 수준이죠. 네. 그다음에 S&P가 가장 낮은데, S&P가 가장 낮지 않군요. 중소형주가 가장 낮은데 S&P도 낮은 편인데 도 거의 20%대, 그죠? 그다음은 나스닥인데 23%대, 나스닥 100은 자그마치 30%대, 네, 그리고 러셀 2000만 한 14%, 13%대죠. 그래서 결국 순서대로 놓고 보면 러셀 2000이 제일 낮고, 예, 그 다음에 S&P, 예, 그 다음에 나스닥, 다우존스, 나스닥 100. 그래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나스닥 100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던 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지만 않으면 지금은 뭐니 해도 나스닥 100에 대한 초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본부장님 죄송한데 여기 네. 나오는 ROE 숫자는 네. 블룸버그 추정치인 건가요? 여기 블룸버그가 추정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컨센서스.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 컨센서스를 모집한 게 블룸버그에서 그래서 나오는 뽑은 거죠.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1년은 이제 확실히 작년에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네. 작년보다 ROE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22년, 23년에도 계속 그 높은 수준의 ROE가 이제 유지되는 것처럼 이제 추정이 되어 있길래 네. 뭐 조금 숫자에 대해서 근거들도 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제가 프리딕트 할 수는 없고요. 네, 그거는 저는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네. 컨센서스를 세컨 게스를 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물론 한 6개월 전 내지 3개월 전에는 그걸 할 수는 있지만, 네네. 예, 컨센서스를 철저하게 활용을 하고 컨센서스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돌립니다. 예, 뭐 팁 중에 하나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너무 빠르거나 너무 그렇죠. 늦거나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치 제가 딴지를 거는 것처럼 보일 수 아니, 있는데 아니, 그거는 아니. 전혀 아니고 왜냐면 항상 우리가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그럼요. 심정으로 이제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라는 측면인데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21년의 컨센서스는 대부분 다 컨센이 너무 낮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22년, 23년에 대해서는 이 기업 이익의 컨센서스가 좀 높기 때문에 내년 가서는 조금 뭔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은 내년, 내후년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높게 형성돼 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머리에 좀 집어넣고 또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컨센서스가 꺾인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걸 보고 나서 빠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래에 있는 컨센서스를 이게 틀릴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보통 많은 분들이 원래 시장은 먼저 움직여 라고들 생각하시지만 운영을 오랫동안 해보시면 항상 느끼지만 컨센서스를 따라갑니다. 예, 컨센서스를 너무 빨리 예측하거나 늦게 예측하면 항상 틀리게 되니까 그 부분은 항상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쨌든 그 러셀 2000이 정말 안 좋잖아요, ROE가. 옛날에, 그죠? 마이너스도 왕창 났어요, 19년에. 그러다가 이제 지금 플러스니까 사실 러셀 2000의 신뢰도는, 컨센서스 신뢰도는 정말 낮은 편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을 하자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시각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지금 다시 보기 시작했고 그게 벌써 한 4월, 5월 달부터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 와서는 이미 확실하게 중소형주의 퍼포먼스가 오늘도 보니까 선물이 나스닥만 그나마 어느 정도 버티고 있고 지금 S&P와 다우가 조금 빠지고 역시나 스몰캡이 제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선물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맨날 들여다봤던 숫자죠. 결국 이제 S&P 5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워낙 ROE가 높고 금리가 안 올라가니, 그죠? 그 갭의 차이, 그러니까 ROE 빼기 10년 국채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결국은 지금 현재 PBR 4배 수준으로서 고점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빠르다. 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7배, 더 많이 가면 8배까지도 간다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라 그 블랙락에서 얘기하는 게 미국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GDP로 계산했었을 때 시가총액이 GDP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지금 미국이 제일 높으니까, 그죠? 미국을 좀 쉬자. 그리고 유럽과 일본을 사야 된다. 저도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예, 밸류에이션 좋아 보이고 저희가 돌려본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도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저는 기업 부채 비율을 굉장히 요의주의하게 보는데 기업 부채 비율이 저는 120%, 130%간 국가의 투자를 많이 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었을 때가 기업 부채가 GDP의 230% 갔었을 때 터집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유로존과 일본이 120% 수준 근처에 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국과 UK가 7, 80% 수준에 와 있어요. 저는 훨씬 더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게 예, 영국과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예. 그건 뭐 당연하겠죠. 여기서 지금 금리가 앞으로 계속 빠지면 모르겠으나 금리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앞으로는 인플레이션도 오고 있고 경기도 회복하니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앞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 또 우리나라는 이번에 BOK 발표한 게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어쩌고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천은 부채 비율이 낮은 쪽이어야죠. 높은 쪽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놓고 보고 있으면 꼭 굳이 유럽과 일본까지 사야 되냐. 예. 유럽을 저는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선진국 포지션을 놓고 보면은 전체 70%를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미국 60 그리고 유럽 1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좀 되돌아가 봅시다. 인플레이션 숫자.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저도 이거 보고 있으면 저도 처음에 딱 숫자를 봤을 때,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헉, 속으로 헉 했어요. 저도 헉 했어요. 네. 이거 진짜 폭락장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역시나 다시 이제 두드려 보니까 좀 다행인데 어쨌든 헉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나와 있듯이 5.4%가 나왔어요. 그죠? 그렇죠. 13년에 최고치가 나왔죠. 그리고 닷컴 버블 때가 3.8%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죠. 그다음에 산업재 버블 제일 골치 아팠던 때인데 그거보다 약간 낮은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걱정스럽죠.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 이 숫자 보고 있으면 진짜 걱정스럽죠.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으면 오 마이 갓 이 소리가 나오죠. 절로. 뭐지 이거?
이 닷컴 버블 일어났을 때 3% 안 뚫었고 산업재 버블 일어났을 때 3% 안 뚫었는데 지금은 4.5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1배 반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도대체 왜 미 연준 금리 안 올려? 당장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뭔가 이 이유를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네네. 되겠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번 달도 또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 그렇죠. 전체 상승률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고차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다 개솔린 차들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 코로나19와 같이 엮여서 일시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또 보면 트럭, 신차, 항공권 이거 다 유가랑 연결되어 있는 그나마 옷 가격, 어페럴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다 빼버리면은요. 네. 백악관에서 이 나온 숫자를 보고 있으면 그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 자체로 계산을 했더니 이런 이 자동차 섹터를 빼고 네. 계산을 해봤더니 4월 달이 0.31, 그 다음에 4월 달이 0.28, 이번 달이 지난달이 6월 달이 0.22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럼 곱하기 12를 하면 그죠? 3%가 안 되는 수준 정도 되죠. 그렇지만 2%보다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제가 전에도 와서 그랬잖아요. 네. 전에보다는 좀 센 것 같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센 정도는 아니다. 근데 특히 자동차, 개솔린차, 중고차 이것만이 어떻게 보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가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를 뭐 몇 년 뒤에는 개솔린차 안 만든다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빠르게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반도체 공급이 자유로워지고 뭐 자유로워진 게 어떤 바를렉이 없어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파웰 의장은 기다려라. 지금 올리면 섣불리 올렸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쪽을 좀 더 동의할 수밖에 없다. 사실 제가 오늘 일부에 네. 요 아까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첨언을 드리면 그 중고차 가격이 소매가는 계속 올라갔는데 도매 가격은 좀 꺾였대요. 그래서 이제 약간 끝물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미국채 시장도 안정적인 이유가 요즘 피크 아웃이라는 말이 사실 좀 뭐랄까 대세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에서도 피크아웃을 얘기할 수 있지만 물가 지표에서도 피크아웃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6월달 지표가 뭐 설령 7월까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높게 나오진 않을 거다.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사실은 최근 채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너무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마는데 또 너무 낮아질 거다라고는 또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럼버 프라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우드 프라이스 그게 크게 지금 빠졌어요. 올라갔던 거 다 회복했고, 그러니까 다 떨어졌고 이미.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고차 관련된 지표를 보시면 이미 꺾였어요. 도매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유가도 지금 이미 77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71달러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보면 우리가 에그플레이션 걱정을 했는데 떨어졌고, 그죠? 럼버 프라이스가 또 떨어졌고,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걱정하고 있는 중고차 가격도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들을 많이 해소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렌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 오래 갑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미 연준이 바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기를 바라잖아요. 워낙 그렇죠. 부채를 키워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하고 부채가 안 늘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했었을 때 어쨌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아주 여기서 빠르게 막 위로 치고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또 여기서 막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계속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골디락스 구간이 감사하게도 계속 나올 거다.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숫자가 확 튀었을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을 팔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달러가 초강세로 간다면 정말 걱정을 하겠지만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달러가 초강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최고 많이 올라가 봐야 100이고요. 실질적으로는 95에서 걸릴 거고요. 지금 현재의 미국의 부채 비율이 선진국의 부채 비율 대비해서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더 낮지는 않다라는 거죠. 앞으로 2020년 지나고 나서 2023년이 되면 지금은 106% 정도 되는데 이게 120%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간다?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러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또 주식 시장에는 좋은 뉴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셀렉션을 해야 된다. 뭘 사야 되는지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미국은 대형 성장주다. 대표 대형주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왜 중소형주는 제가 좀 조심하자고 얘기하고 자꾸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정크본드 실질금리 추이가 0%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셰일가스 회사들이 정크본드의 절반 가까이 되죠. 그렇죠. 그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예, 석유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그 ROIC 뭐 다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돈을 못 버는 산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산업 자체는 예, 보이지 그래서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중소형주를 투자를 지금 해야 되냐. 아까 그 벌라틸리티도 변동성이 워낙 심한데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우리가 식센스 모델로서 미국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점수가 너무 좋다 아직도. 예. 6점 만점에 5점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 이익 모멘텀, 유동성, 경기 선행 지표, 정책 환경 다 좋아 보인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지금 팔 필요는 없고 어디에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여기. 네. 대형주 위주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ROE의 순서를 보시면 그죠? 나스닥보다 나스닥 100이 정말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미국 대형 성장주 13개. 그러니까 아까 나스닥이 ROE가 23%, 나스닥 100이 30%, 여기 13개 종목은 41%.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과점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성장주 가치주의 투자 포지션 이 테이블은 맨날 보여드렸던 거니까 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군요. 하지만 다 필요한 이야기들이니까요. 예. 네. 네. 자, 그럼 빠르게 중국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을 계속 높게 가져가는데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계속 센데 중국은 조정을 받았죠. 특히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제가 신흥국에 투자를 할 때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타이밍을 잡을 때 10년을 투자를 한다면 미국은 8년 투자하고 그거의 정반대를 신흥국을 투자를 한다. 즉 10년 중에 2년만 투자하면 된다. 짧게. 예, 이런 식으로 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면 중국을 딱 보세요. 2005년 하반기에 투자를 시작해서 2007년 하반기에 끝냈으면 2년이죠. 대박이 났죠. 그럼 500% 올랐으니까. 야. 그리고 나서 다 빠졌어요. 그죠? 되게 짧네, 그때 진짜. 샀으면 그냥 주구장창 이게 이제 대표적인 뭐 펀드가 네, 어쨌든 힘들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한참 기다렸죠. 거의 뭐 7, 8년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죠? 2014년. 14년. 이때 확 튀었어요. 몇 년? 이건 1년 반도 안 돼요. 네. 근데 150%. 그죠? 그리고 또 한참 기다렸어야 돼. 그리고 나서 제가 2018년 10월 달에 중국 사야 된다. 라고 막 임원회의에서 제가 난리를 쳤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기다리다가. 그러고 나서 올랐어요. 보시면. 근데 팍 그러네요. 튀었죠. 네. 근데 그 폭은 저기에 더 작잖아요.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약 올리는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래서 중국은 네. 정말로 재다가 언제 사야 될지 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미국은 재다가 언제 팔아야 될지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오, 이해가시죠? 네, 가이드라인이 딱 된 예.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중국은 지금 어떠냐? 제가 볼 때 지금은 사볼 만하다. 그래서 왜 그러면 사볼 만하냐? 보면은 중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때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때 다 상승을 했어요. 재밌는 지표네. 지금 좋은. 훅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훅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발행을 또 투자를 하는 ETF도 만들어졌고 그걸 파는 홍콩계의 여러 펀드들도 생겼고 그래서 충분히 가격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지준율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더라고 주말에 또. 그죠?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이게 풀리면 이게 올라가요. M2 증가율이. 보통 그렇죠. M2 증가율이 올라가야지 저는 삽니다. 음. 근데 M2 증가율이 계속 꺾이고 있었는데 살 수가 없었죠. 이때 2018년도 말에 제가 뭐라 그랬죠? 사야 된다. 보시면 바닥을 찍고 훅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사자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여기서 전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빠뜨려 버리니까 이건 못 사는 거죠, 더 이상. 근데 또 다시 찔끔찔끔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 이제 드디어 중국이 우리도 이제 통화 정책을 제대로 한번 써보자. 뭐 이런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경기 선행 지표가 여기서 꺾여 내려올 것들을 걱정을 하셨는데 오히려 꺾여 내려오기보다는 계속 상방향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시가총액 나누기 GDP 비율을 보시면 83%고 미국은 거의 200%죠. 예, 그죠? 그러니까 GDP 개념으로 계산했었을 때 중국이 훨씬 작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국이 20, 중국이 16.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네. GDP와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2배 수준이 넘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볼 때는 100% 내지 120%까지 올라가는 거는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네. 80에서 100 간다고 칩시다. GDP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신흥국도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갈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러면 20%더 올라간다고 치면 시장이 20% 올라가는데 대형주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중소형주가 끌고 가는 거면 중소형주는 그거에 2배 내지 3배 이상 더 올라간다는 거죠. 대형주가 안 움직인다면. 그렇잖아요. 왜? 시가총액이 더 작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심천만 포커스 맞추자. 예, CSI 300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심천 인덱스만 사자. 네. 대신에 종목 고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인덱스로 사자. 지금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있어서 미국은 계속 중국의 대형주를 공격을 할 거죠. 그죠? 패권 싸움에 네. 있어서. 네. 그렇지만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 싫죠. 이번에 문제 터지고 그러면서 알리바바 건드리고 왜냐하면 이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과 이 양면 그러니까 배제되는 거는 실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산당을 위협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그걸 위협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규제가 들어올 수가 있고 반대로 인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키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중국을 투자를 할 때는 중소형주 위주가 좋다. 그래서 중국의 식스센스 모델을 돌려보면 지금 현재 또 5점이다. 미국과 똑같으니까 그만큼 매력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이런 테크 회사들 사지 말고 네. 예, 지금 시가총액이 저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기보다는 요런 걸 사자. 예, 이게 뭐냐면 심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인데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도 상장이 돼 있고 홍콩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예. 물론 세금은 다 내셔야 됩니다. 네. 네, 해외 투자는. 근데 이런 종목으로서 그냥 인덱스로 사셔라. 그러면 근데 얼마나 사냐?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신흥국 30% 사는데 그 중에 맥시멈 사봤자 절반을 중국. 예.
그래서 중국이 전체의 GDP의 얼마죠? 15%, 16%? 글로벌? 그러면 시가총액으로도 우리는 한 전체의 한 15% 정도 투자하자. 그래서 중국 투자 비중을 전체 신흥국의 절반은 가져갈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 더 올리지는 말자. 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어디다 투자를 하냐? 여기다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예, 또 돌다리를 두드리는 질문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지난주에도 전병소 소장님 모셔가지고 좀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이제 이런 그렇죠. 불안감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형 기업보다는 중소 기업을 사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을 이미 주셨고 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지준율이 인하된 것도 그렇고 최근에 중국의 매크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오늘도 뭐 소비, 투자, 뭐 생산 지표가 나왔지만 그 전월에 비해서는 그 전년 동기비 숫자가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막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중국은 먼저 이 코로나 극복해서 먼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중국 매크로 지표는 약간 좀 꺾이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 지표가 좀 꺾이니까 경기 부양책인 지준율 인하를 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약간 한쪽은 네거티브한 요인, 한쪽은 조금 파지티브한 요인인데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싶어서요. 저는 중국을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네. 경제 지표보다도 정책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지준율을 안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 투자 타이밍에 있어서 처음에 확 사야 되는 거 2018년에 올라가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 사야 된다고 얘기했죠. 네. 그게 이제 적극적인 부양책을 썼었을 때입니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중국이 고집했던 부분은 유동성을 덜 풀었어요. 미국하고 비교했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예.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드디어 내렸단 말이죠. 처음으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그거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의 중국을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죠? 여태까지 계속 어려웠죠. 근데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렇게 아까 보시면 계속 올라갈 때 이 다 사이클이 전부 다 금리가 빠르게 빠지고 부양책을 쓰고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럴 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꺾이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기는 하나 실적이 좋다 그래서 중국 시장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선별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유동성과 정부의 스탠스.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네. 자, 그러면 한국 투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간이 정말 별로 없네요. 그죠? 네, 빠르게 진행을 하면 네. 한국도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네. 한국도 중국보다 더 좋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이익 증가율이나 뭐 ROE의 상승 폭이나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숫자를 제가 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저희가 이게 계산한 숫자인데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이 4%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이렇게 원래 높았나요? 아니죠. 보시면은 그 전에 2%고 2020년이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배구조 문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요즘에는 그 배당 성향이 절반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죠. 배당 일드가. 자, 근데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얼마죠? 2%. 네. 예. 근데 배당 수익률은 4%다. 이거는 왜 빠져야 되죠? 한국 시장이? 그렇죠? 미국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1%대 중반.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가 1%대 중반. 그게 두 숫자가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칩시다. 3% 가면 배당 수익률도 한 3%. 그럼 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야지 4%가 3%로 떨어지죠? 예, 많이 올라야 되겠죠? 30% 넘게 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한국을 팔아야 되는 타이밍은 전혀 아니다. 그다음에 경기 선행 지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유동성도 정말 풍부하고
고객 예탁금도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건데 시가총액과 M2로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과거에 2007년 사이클이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길고 세게 들어왔던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가 이제 92.7%까지 올라갔었을 때인데 이때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랐죠? 차화정, 조선, 뭐 운송, 해운, 뭐 중공업, 뭐 등등등 다. 그러니까 그 석유 관련된 뭐 그 중공업들은 대부분 그런 쪽과 연결이 돼 있었죠. 석유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박이나 이런 쪽에 1등을 졌고 자동차도 마켓이 막 4등까지 올라오고 뭐 그러니까 원래는 반도체 전자였는데 이쪽 나머지 쪽 그죠? 뭐 차 화정이 쫙 올라오면서 이익이 워낙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고 미래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4년이나 넘게 시장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럼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1등 그죠? 메모리 쪽 조선 좋아지죠. 조선 좋아지죠. 좋아졌죠. 예. 뭐 유가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거는 좀 걱정스럽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배터리. 배터리. 그렇죠. 전기차와 배터리.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천연가스던 석탄이던 이게 다 배터리로 전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다. 자, 미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것 중에 거의 40%가 천연가스인데 그 천연가스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더 이상 안 짓는다. 뭘 짓고 있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 다 솔라 패널, 배터리 저장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지난주에 되게 했었죠. 좋다고 예. 말씀 주셨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경쟁력이 없냐?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서 글로벌 시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갖고 있으니 그때 2007년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낮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산업군이 되게 다양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선 시간에 카카오 네이버 했잖아요.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보면 옛날에는 진짜 뭐 흔히 말하는 재벌 기업들이었는데 1, 2 반도체 IT 반도체죠. 3, 4위는 IT 플랫폼이죠. 그렇죠. 또 배터리 관련된 거 있죠. 바이오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전반신 언바 맨날 얘기하잖아요.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신재생 에너지, 언택트 산업, 바이오 산업. 전반신 언바. 전반신 언바. 약간 전반신 고등학교 때 언바. 그 시험 볼 때 약간 그러게. 배웠던 그런 느낌. 네. 전반신 언바. 전반신 언바. 기억할게요. 네. 이건 벌써 제가 1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제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1년 전에 올렸던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한국 종목 열 몇 개. 거기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 화학,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한화, 그 다음에 바이오는 그냥 코스닥. 왜냐면 종목 고르기 어려우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엠 뭐 등등등 쭉 보니까 대부분 다 미니멈 50%에서 100% 이상 올랐더라고요. 1년 동안.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종목 다 상위 종목들인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제가 볼 때는 한국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의 2007년 사이클 정도의 상승을 놓고 보면 코스피는 3,800은 넘어갈 수 있고 진짜 많이 가면 4,300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모른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파는 건 아니다. 라는 그렇죠.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식센스 모델로서 한국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5점이다. 오점이네요. 네, 그래서 그냥 미국, 중국, 한국 다 5점이다. 네. 주식 시장이 정말 좋아 보인다 지금은 아직도. 그래서 너무 테이퍼링 걱정하시고 금리 상승 걱정하시고 금리 인상 걱정하시고 지금 그러다가 다 놓친다. 계속 자꾸 제가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제발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반성합니다. 제가 좀 이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증시의 오랜 격언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제 아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하지 않을 때 오고요. 기다릴 때 안 오고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 결론을 내려드리면 네. 네, 선진국을 보면 제가 또 더 주식시장에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돌려본 잔존가치 모델의 선진국과 신흥국을 지금 거의 26개인가 아무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보는데 여기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국가들과 지수들이 15%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한 3, 4개였거든요. 옛날에 한 4개인가 5개인가 그랬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다 올라오죠. 뭐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까지, 유럽 전체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지금 그 브레스가 넓어진다라는 것은 이런 데서 시장이 꺾인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저는 없어요. 또 신흥국을 보시더라도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대만, 한국, 베트남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러시아 올라왔죠. 남아공 올라왔죠. 또 뭐가 올라왔죠? 이제 중국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것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주식시장을 좋게 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돌려보는 ETF로서 쭉 보더라도 10개를 뽑아보면 우리가 아까 10개, 그러니까 5개 업종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IT 반도체,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산업재, 필수 소비재 이렇게 5개로 우리가 100%씩 만들었잖아요. 그 도표. 네. 보시면 여기에 10개 종목들 보세요. 반도체 2개, 팡마가 대형주, 미국 대형주 하나, IBB, 그다음에 FBT, XLB 다 헬스케어. 그다음에 TAN 보면은 이게 그 신재생 에너지, PBD도 신재생 에너지 네. 2개가. 그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XLP가 소비재. 그다음에 BIS가 산업재. 이렇게 탑 10개를 뽑아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5개 업종이 다 들어가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들여다보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예, 요거는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네. 네, 항상 우리 본부장님 이 설명을 들어보면 제일 감동적인 게 대부분 이제 전망하시고 전략하시는 분들이 결론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본부장님은 결론을 내주거든. 하물며 종목까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논리 참고만 하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추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데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고 맞아요. 맞고 틀리고를 우리가 여기서 논하진 말고 그럼요. 이런 의견들에 대한 로직을 여러분 보시고요.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동안 상당히 설득력 있게 잘 맞아 왔으니까 저는 이 종목도 잘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들 말씀하신 거를 되뇌이시는 분들이 채팅방에서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이렇게 네. 많은 가르침을 안고 갑니다. 제가 또 스승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 주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도구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기점이 되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요. 오늘도 큰 가르침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인사를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네. 저희 이제 3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의 향방을 정할 또 하나의 변수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점들 오늘 또 우리 갓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저희 3부 이렇게 함께 봤고요. 오늘 1, 2, 3부 또 이렇게 저희 열심히 함께 봤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네. 늘 느끼지만 진짜 그 1, 2, 3부 어느 하나 구멍 없이 맞아요. 되게 알찼던 것 같고 박사님의 내용을 포함해서.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저희 야식은 언제 먹나요? 야식 예. 그게요. 저희 야식 코로나19 시장인데.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게 좀 물어봐 주시면 네. 그 친구가 답변을 해주지 네. 않을까.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 모시고 네. 그 유동골뱅이가 들어간
갑자기 생각도 골뱅이 못한 무침의 아, 예. 야식을 꼭 한번 제가 대지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면과 함께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참치를 왜 안 나와요? 참치 샐러드 네, 하겠습니다. 해서 네.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더욱더 경기도 풀리고 우리가 네. 더 이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그렇겠죠? 네, 그때를 기다려 보면서 저희 이제 일단은 피로를 풀기 위해서 다들 자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네. 물러가 볼게요.